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 교사 성기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어색한데, 우리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생들 이제 수업에 대한 결손이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두 영상으로 다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으로 직접 교실에서 만나지 않고 솔로한 교실에서 저 혼자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선생님에 대한 소개나 그리고 또 평가 계획에 대한 것은 개학하면 그때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수업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했던 그 수업을 모두 나가기 위해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여러분들 교과서가 여러분들 손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충 그 교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대단을 보니까 문학의 빛깔이라고 돼 있네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문학이네요. 문학의 빛깔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색채로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 여러 가지 색깔들. 여러분들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문학이라는 것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음악에도 어떤 색깔. 그 음악과는 다른 어떤 문학의 어떤 색깔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을 더 즐거워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하면서 1학년 교육과정을 가지면서 문학에 대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빛깔, 색깔을 찾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빛깔 중에서 그 첫 번째는 서정갈래의 이해네요. 서정갈래. 문학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를 서정갈래로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서정갈래를 첫 번째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단원의 수업 목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앞에 보이죠?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학이라는 게 말이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곤충 맞나? 머리, 가슴, 배로다가 하나의 곤충이라는 유기체가 되는 거고, 우리 인간도 머리, 가슴, 배, 팔다리도 있구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구성 요소라고 하고 그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문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아울러 갈래, 문학의 갈래들이 있는데 그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과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그 문학의 갈래에는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서정, 서사, 교술 갈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가 우리 서정 갈래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서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문학의 빛깔. 우리 문학의 빛깔이었잖아. 그럼 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궁금하면 뭘 찾느냐? 저도 국어사전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국어사전 자주 찾아봐야 돼요. 영어만 너무 찾지 말고 국어도 꼭 찾아보세요. 자, 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한자도 문학이라고 있네요. 첫 번째 문학의 뜻입니다. 명사,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분필을 잠깐 가져왔어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여기에 이미 정의에 나와 있어. 우리 문학의 상위 개념이 뭘까? 문학의 상위. 그치? 혼자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예술이죠. 예술. 예술의 하위 범주에 문학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술의 하위 범위에 문학이 있다면 문학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힌트. 언어로 표현한 예술은 문학이야. 그러면 소리로다가 표현한 예술은 뭘까? 그래, 다 알겠지? 음악입니다. 색채, 면, 선으로 표현한 예술은 뭘까? 미술이겠지, 미술.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우리 아트하고 있는 거야. 음악하고 미술만 좋아하지 마. 체육 뭐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국어도 우리 국어, 문학도 우리 예술하는 거예요. 다들 예술 좋아하잖아. 뭐 걸그룹 노래 같은 거 다 좋아하잖아. 그지? 그런 거 전부 다 우리도 같은 예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문학이라는 것은 예술은 예술인데 이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구나. 근데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 안에 뭘 담느냐? 이거네요. 사상이나 감정을 담는 거예요. 사상은 아마도 생각이겠지. 생각과 그 다음 감정. 정서죠, 정서. 정서를 담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어떤 생각을 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문학인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무엇으로 담아내느냐? 바로 언어의 형식으로다가 표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에서 문학이라는 건 그럼 결국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 같이? 문학 작품은 내용, 형식, 표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용과 형식과 표현. 이 세 가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창작된다.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창작된다.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상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도 문학의 형식, 표현, 내용, 특별히 오늘은 서정갈래 하기로 했으니까 서정갈래의 형식, 그리고 표현, 내용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갈래 이해. 이거 한자. 오, 대빵만하게 써놨네. 이거 뭐죠? 다 알고 있지? 네, 시라고 써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 좋아하나요? 다 좋아하지? 좋아한다고 해줘, 제발. 근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보이그룹, 걸그룹 노래들 이거 전부 다 시 아니냐? 그 음악, 그러니까 그런 운율이나 박자 이런 거 다 빼고 텍스트만 쭉 남겨놓는다. 그게 바로 시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시입니다. 시를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의 먼저 서정갈래의 형식, 표현, 내용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시의 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유발된 정서를 운율, 이미지 등 운문의 특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서정갈래, 운문문학의 형식적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형식과 표현, 이걸 통해서 이제 내용이 구현된다고 했습니다. 형식, 아까 크게 봐서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 형식을 가지고서 예술 중에서 문학이라는 것은 도구, 언어로 다 표현하는 예술이 이제 문학이었어요, 문학. 근데 문학의 또 하위 범주로 가면은 운문문학, 산문문학으로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언어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은 도대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또 구분되느냐? 그럼 바로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면 운문문학, 산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면 산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문학을 또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로 나누게 되느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은 사용하는 이 언어,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를 가지고 운문, 산문 나눈 거야. 지금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했는데 서정갈래는 결국에는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해서 서정갈래인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고요.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유발된 정서를 운율, 이미지 등의 운문 특유의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운문 특유의 형식이 정서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노래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적인 것을 자극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나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와,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막 지적인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막 폭발되어짐을 느낄 거예요. 막 그 외로움, 또 사랑, 막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운문, 그런 거에서 이제 촉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노래에서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주기적인 어떤 반복이잖아. 반복되어진다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운문의 특유 형식인 거죠. 운율이 있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들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막 뭔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막 엄청 졸려. 근데 막 찬송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뭔가 이렇게 활기가 있고 막 감정이 막 뿌듯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라는 것, 그 운문의 형식이라는 것은 정서를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소설하고 비교해보자면 소설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서사, 묘사 등 산문의 특유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 장르인, 서정 갈래인 운문, 시라는 것 말이지 우리의 가슴, 정서를 자극하는 거라면 소설, 산문 문학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걸로 보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았던 전래 동화 이런 모든 것은 다 이야기 문학, 산문 문학이잖아.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지?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산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에게 감정, 정서를 촉발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시문학의 형식은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표현 가봅시다. 시에서 표현이란 운문 문학, 곧 서정갈래에서 표현은 뭐냐면 시의 언어적인 특징으로서 운문, 리듬감과 함축성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표현이라고 이렇게 굳이 형식, 표현, 그리고 내용이라고 해놨지만 이 형식과 표현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면 어떤 표현의 특징이 나타나냐? 일반적으로 리듬과 함축성이 나타나. 우리 산문에선 리듬과 함축성이 나타나지 않잖아. 근데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축되어진 리듬감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시의 표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의 언어의 특징하면, 표현의 특징하면 운율, 압축, 심상, 다양한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고요.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내용을 담아내는 거죠.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 시에서의 내용, 상황과 사상과 정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에도 있지만 시에서의 내용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냐? 그거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의 감정, 정서를 담아내고 싶은 거죠. 이 정서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유용한 형식과 유용한 표현을 사용해서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서정갈래, 운문문학,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과는 구별되어진 형식, 표현을 사용해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종합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란 무엇이냐? 시란 뭐지? 빈칸 한번 채워볼까? 운문의 언어를 가지고 운율, 압축, 심상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것. 근데 대부분은 이제 생각보다는 정서를, 시인은 이제 정서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니까 정서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1번은 뭘까요? 1번. 앞에 정답이 있어. 1번. 운문의 언어, 형식을 가지고 운율과 압축과 심상 등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용. 그죠? 3번은 내용이겠죠. 내용을 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를 감상한다는 건 결국은 형식과 표현과 내용, 이 세 가지를 모두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 결국은 형식과 표현을 통해서 이 내용이 더욱더 잘 부각되고 혹은 형식과 표현이 잘못되면 내용도 잘 전달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서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할 때 어떻게 감상해야 되냐 그것에 대한 팁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소통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시라는 것도 글, 문학이라는 것도 소통이야, 소통.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소통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소통. 누군가와의 이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럼 문학도 결국은 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의 소통이냐? 작가, 시인과 곧 독자,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여러분들 학생의 입장에서 작품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푸는데 독자 입장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시인이 이 작품을 왜 썼는지 알아야 돼. 그죠? 그게 곧 시인이 쓴 의도니까 시인의 정서, 무슨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 독자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시인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나 이 시는 이렇게 이런 의도에서 쓴 거야 라고 말해주면 감사하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결국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과 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작품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 시인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얘기는 독자 입장에서 작품을 읽고 그걸 통해서 시인이 이 작품을 이런 의미에서 썼구나, 왜 썼는지 이래서 썼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안에서 시는 작품으로 말하니까 이 작품 안에서 주제가 어떻게 구현되어지는지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를 감상할 때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할게요. 자, 요 작품, 요 바깥으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안에는 시인의 꼬붕이 있어. 시인의 꼬붕이라는 얘기는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이 느껴야 되는 감정을 대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생각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네, 맞아. 화자라고 하죠. 근데 화자가 결국에는 시라는 건 결국에는 그 정서 중심이니까 어떤 정서가 촉발될 겁니다. 어떤 정서 혹은 화자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반응, 뭔가 반응이 나타날 텐데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이것이 곧 이 작품을 쓴 시인의 어떤 생각이 이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화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막 나와. 나 혼자 이상하네. 어쨌든 화자의 감정이라는 게 어떤 심리라는 게 어떤 반응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무언가 반드시 자극이 필요해. 그게 뭘까?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생기고 어떤 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대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화자가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해. 이 환경 속에서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심리를 느끼냐. 이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화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뭐죠? 학교에 오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3주, 4주, 5주, 4월 초나 되어 올 수 있는 거야. 지금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심리적인 것을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건 각자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반응은 각자 다를 겁니다. 시인은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 심리, 반응 보이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말할 거예요. 작품 속에서 화자를 통해서 말할 거예요. 근데 그 화자의 이것이 곧 작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인의 생각, 감정을 읽어낸다는 얘기는 반드시 시 안에서 화자가 누군지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화자가 지금 어떤 대상을 보면서 감정을 느끼는지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 환경에 처했는지를 판단하고 마지막 이걸 통해서 화자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를 읽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것만 쭉 하는데 재미가 좀 많이 없었죠. 한번 실제 작품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작품 우리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신경림 시인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 소통 구조에 의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우리 여기다 옆에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화자, 작품 안에서 화자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나 상황을 찾아야 되고 이 속에서 화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거 이제 찾아보는 연습하는 거야.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작품 제목에서 일단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말했어.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아마도 화자의 처지가 어떨까? 딱 봐도 저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화자의 상황은 왠지 가난할 것 같아. 사랑 노래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랑의 노래를 부른대요. 사랑하나 봐 어쨌든. 근데 부제로다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신경님은 이 작품을 쓸 때 누굴 위해서 이 작품을 썼냐면 이웃에 사는 한 젊은이를 위해서 이 작품을 썼대요. 한번 그럼 이웃에 있는 한 젊은이를 위해서 왜 이 작품을 썼는지 한번 작품을 통해서 시인의 의도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중요한 정보가 있어. 일단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 시적 화자가 말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이제 딱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 모르겠는가? 그건 뭐죠? 안다 모른다. 나 알아. 알고 있다. 근데 의문의 형식을 던지고 있네.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던지는 거. 어찌 이 친구를 착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뭐죠? 이 친구 착하지 않다 그 얘기잖아. 그런 것처럼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건 설이라고 하잖아. 설이법. 설이법을 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급 정보 찾아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나 가난해. 그러면 나 가난한데 외로움 모르는 줄 알아? 아니야, 나 외로워.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자의 지금 상황은 가난하다는 거. 맞네요. 맞죠? 화자의 상황이다. 근데 가난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너 외로움도 모르냐? 너 외로움도 모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가난해. 하지만 나 뭘 느끼고 있어? 나 외로워. 외롭대요. 나 외로워. 정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가난해. 근데 나 외로워. 화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대상이네요. 대상 너네요. 너. 대상은 너라고 일단 말해줬습니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화제 상황 보니까 불쌍하다. 헤어졌대. 깨졌대요. 깨졌어. 너하고 아마도 얘는 화자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일 것 같아. 근데 화자 지금 현재 상황 가난하고요. 두 번째 화자는 지금 너와 헤어졌어. 너 헤어졌어. 헤어져서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 그리고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라고 하면서 끝났네. 자, 지금 화자는 지금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이야. 근데 작가가 이 시인이 배경을 어떻게 깔아놨나 봐. 눈 쌓인 골목길.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배경을 딱 깔아놨어. 그냥 골목길도 아니고 눈 쌓인 골목길이야. 두 번째, 달빛이 쏟아지긴 하는데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대. 새파랗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따뜻한 느낌이 차가운 느낌이야. 그치, 차갑죠.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은 지금 아마도 헤어져서 돌아오니까 무척 슬플 거야. 그죠? 그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슬픔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뭘 깔았어? 골목길. 눈이 쌓인, 좀 더 차가운 이미지의 눈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차가운 눈 쌓인 그 골목길. 대로변도 아니야. 골목길. 어깨가 축 처진 화자의 모습이 막 그려지지 않아?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너희들도 그럴 거야. 그치? 경험 있는 친구는 더 할 거야. 그죠? 눈 쌓인 골목길. 예. 달빛이 쏟아진데 그 달빛이 뭔가 희망의 달빛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차가운 그런 달빛이 쏟아지는 걸로 화자는 느껴지는 거야. 쏟아지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가운데 이렇게 될 것 같아. 너와 나 가난한데 외로움을 모르는 거 같니? 아니야, 나 외로워.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나 그때 너무 외로웠어. 그 내용 아닐까요? 너무 외로웠어. 나 외로움 알아. 그 얘기를 뒤에 하고 싶은데 여기서 생략한 것 같아. 그죠? 나 너무 외롭다. 사람들은 날 보고 가난한 나에게 외로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 그렇지 않아. 나 너무 외로워. 나 너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골목길에서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고 있을 때 나 너무 외로웠어. 라고 말합니다. 또 한번 가봅시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어이구야, 이거만 보더라도 이거 패턴 딱 똑같은 거 나오네? 아주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제가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 패턴이 똑같은 게 딱 나왔어. 이런 구조의 작품 나오면 일단 쉽지, 쉬워요.
자, 똑같은 거야. 그죠? 화자 가난합니다. 두려움이 없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결국엔 얘도 똑같은 서리법 아니겠어요? 나 두려워. 가난한 사람은 뭐 두려움 없는 줄 알아? 나 두려워. 나 두려움 느껴? 뭐 이거 아니겠어요? 한번 볼까요? 2점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멜밀목사료. 소리. 어우. 야, 눈을 뜨면 멀리 일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우리 운문문화, 운율에,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 운문의 언어. 여기서 딱 나와. 이거, 자, 여기서 나오면 좀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2점 치는 소리. 방법내 호각. 소리. 멜밀목사료. 소리. 눈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 소리. 이렇게 소리. 반복하고 있잖아. 그래서 라임을 딱 맞춰주고 있잖아. 이게 바로 운문문학의 특징인 거지. 그냥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여기도 딱 끝났어. 이 소리를 들을 때 나 너무 어떻다. 나 너무 무서웠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 너무 무섭다. 가난한 자는 뭐 무서움 없는 줄 알아?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막 빌딩, 그 높은 빌딩에서 유리창 닦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겁도 없어? 두려움도 없네?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 두려워. 너무 무서워. 하지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가난하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들 겉으로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겁도 없어,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아니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화자는 상황, 가난해. 그죠? 지금 너와 헤어졌어.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여기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금속성이 느껴지니까 금속성은 차가운 이미지 맞죠? 차가워. 이렇게 차가운 소리. 또 이거 보니까 또 여긴 시각입니다. 시각. 여기는 소리인 거 보니까 청각이야. 어쨌든 소리들을 보면서 이 막 그 복잡하고 이 무서운 밤중에 들려오는 이 기계 굴러가는 막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보건대 화자는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아울러 이 늦은 밤 시간에도 이런 소리를 듣고, 또한 눈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화자는 지금 노동자인 것 같아요. 노동자인 것 같아요. 노동자고 가난해.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외로움이 없는 줄 알지만 나 외로워. 그리고 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네.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또. 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와, 똑같은 패턴 또 나왔네? 아주 감사하게 이런 패턴이 똑같이 나오면 작품 감상하기에 무척 편합니다. 계속하면 화장 가난합니다. 그리움이라는 정선이요. 버렸겠는가? 똑같이 서리법이겠죠? 버렸겠는가? 그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화장이 가난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리움을 버렸겠느냐? 나 그립다 안 그립다? 그리움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래서 안 버렸다. 나 그립다. 나 그리움을 갖고 있어. 나 그리움 없는지 알아? 나 갖고 있어. 그 얘기죠.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화자의 소망이네요. 근데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에 있는 감나무에, 집 뒤에, 시골집에 집 뒤에 이제 감나무가 있나봐. 근데 거기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이 있는데 그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감바람 소리인데 그 소리를 뭐 한대요? 그려본대요. 소리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나요? 소리는 청각인가요? 청각이죠? 그리는 건 뭘 그리는 거죠? 이건 시각인가요? 시각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그림으로 그린다 했으니까 청각을 뭐로 바꾼 거야? 시각으로 바꾼 거네. 이거 뭐라고 부르지? 공감각이라고 하죠. 공감각.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화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그 얘기는 다 그립다 라는 겁니다. 어머니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난 지금 엄마를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겠지 아마도. 빈 부분을 채워보자면 시는 말이지 함축성이잖아. 소설은 줄줄줄줄줄 산문 쫙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시는 정보를 최소 함축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추해서 논리적으로 유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그 빈 부분을 채워보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 수없이 내어보지만 난 지금 부모님을 찾아갈 수 없어. 집 뒤에 있는 감나무에 까치밥을 하나 남았을 그 새빨간 감 바람 소리, 그것도 머릿속에 그려보지만 그건 머릿속에 그려볼 뿐이지 난 지금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찾아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엄마 그리고 집, 그 집에 있는 고향에 대해서 그립다 안 그립다? 나 그리워.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 그리워. 그립지는 못 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그 명절 때 말이야. 여긴 좀 노동자지만 뭐 누구더라? 그 고시 준비하고 뭐 이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런 학생들 명절 때 집에 못 간대. 공부하느라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리움이 없어서 집에 안 가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야. 그치? 분명히 뭔가 그리워.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화자도 그런 거겠지. 나 그리워. 하지만 못 가. 어쩔 수 없이. 너무 그립지만 못 가. 아, 처지가 더 불쌍해 보이네요. 연민이 더 느껴지게 돼요. 자, 또 가봅시다.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겠는가 사용법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모르겠는가. 결국은 똑같은 패턴이니까 화자 지금 상황 가난해. 너와 헤어졌어. 지금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외롭고 두렵고 그리워 뿐만 아니라 나 사랑도 알아 몰라. 나 사랑도 알아? 뭐 이 뜻이죠. 그죠? 사랑도 알아. 자, 그런데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에 뜨겁다. 동사 알겠나? 뜨겁대. 이거 촉각이네, 촉각. 여기는 감각적 심상을 많이 활용하고 뜨거워. 우측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뜨겁대요. 그러면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에 그 뜨거운 요때 난 뭘 알았다.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사랑, 야, 가난한 사람은 사랑 모를 줄 알아? 너의 볼이 아니지, 입술이 내 볼에 딱 와 닿았을 때 나 그때 너에게서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어.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도 알아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나에게 속삭였을 때 그 숨결, 이거 촉각 아니겠어요? 그때 나 사랑을 느꼈어. 그런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소리, 이거 갑자기 우리 여기로 가봅시다. 이거 완전 드라마 같아. 드라마. 우리 처음에 이거 나왔잖아.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사이 골목에서 쏟아지는 이 상황이 아마도 어쩌면 이 상황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 요거.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뭐 드라마에서 나온 상투적인 그런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너의 울음소리, 그걸 들으면서 나 사랑을 느꼈어. 너무 사랑하지만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슬픔도 느꼈어.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통사적인 구조가 반복되면서 화자는 지금 가난한데 너와 헤어져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외롭고 두렵고 그립고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허리에 계속 이제 종합하는 거야. 왜 모르겠냐? 나 다 알아. 이런 모든 감정 다 알아.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죠? 앞에 나오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결론입니다. 나 이 모든 감정들 다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이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앞에 필기 다 보이나? 다 보이네, 다행히. 버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어떻다? 라고 감정 말하지 않았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서 끝났어. 그럼 작가의 의도는 뭘까? 이런 모든 것들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우리한테 말해주는 이유가 뭐야? 그런 가난한 자의 피해. 쉽게 말하면 슬픔.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지. 가난한 자의 슬픔이야. 우리 시에서의 주제 있잖아. 내용. 주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의 피해. 그렇잖아, 그지? 가난한 자의 피해라는 작품, 가난한 자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 이 작품밖에 없나? 그렇지 않죠. 수많은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그 가난한 자의 슬픔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죠? 좀 가난한 자의 피해,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좀 슬프네요. 그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다른 상황으로 보자면 한번 고3 수험생이 봅시다. 고3 수험생은 외로움을 모르나요? 고3 수험생은 두려움이 없나? 고3 수험생은 그리움이 없고 사랑이 없나요? 다 있지.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고3이라는 수험생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면 1년 동안을 어쩌면 재수업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뭐 되게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박한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만약에 패러디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실제적으로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내재적으로 본다면 화자가 존재하죠. 화자가 대상으로서 지금 너라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너가 있었고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화자는 지금 가난한 아마도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너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외롭고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노동자로서 지금 고향에 아까 보니까 여기 상황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고향, 어머니. 지금 고향하고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고향과 어머니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을 느끼고 있어. 또한 너에 대한 사랑도 느끼고 있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런 모든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면서 이 작품은 끝났어. 근데 이렇게만 끝났어도 우리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결국은 가난한 자의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작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 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림 잘 보이나? 저분 누구냐면, 나를 믿고 따르라.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님이세요. 제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십을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고 따르라. 1년 동안 나를 믿고 따라오는 학생. 그 학생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국어적인 역량과 그 내공이 성장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분명히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나죠? 나. 그리고 대상은 너. 화자의 상황.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와 헤어졌고요. 고향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팀이고 앞으로 오게 될 너희들 상황 같기도 하네. 약간. 정사 태도 갑시다. 지금 화자 외롭대요, 두렵대요, 그립대요, 사랑을 느끼고 있대요. 하지만 화자는 지금 현재 위의 감정들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감정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매우 서럽고 슬플 것 같아. 그죠? 이건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서러움과 비애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주제, 가난한 자의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표현사 특징 몇 가지 정리해볼까? 유사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됐어요. 어떻게 반복됐었더라? 가난하다고 해서 삐리리가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삐리리가 없겠는가? 계속 반복됐었죠. 유사한 의미 구조가 반복됐어. 반복의 특징, 의미 강조. 일어나! 일어나! 계속 자! 이렇게 일어나! 한 번 말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라고 했지. 반복하면 점점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의미가 강조되고요. 아울러 시에서의 운율은 항상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나타나죠.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감과 통일성을 줄 수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서리법도 반복됐었죠. 서리법을 사용하면 정서가 말하는 의도가 이제 강조되는 거잖아. 이 친구는 나쁜 학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가 어찌 훌륭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게 훨씬 더 세게 느껴지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됐어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우리 시각도 있었고 촉각도 있었고 시각, 촉각, 청각, 그치? 공감각까지도 있었죠. 다양한 정서를 활용함으로써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어집니다. 왜 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서가 부각되냐? 정서는 추상이에요? 아니면 감각이에요? 정서. 추상이에요, 추상. 근데 추상적인 걸 감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거니까 훨씬 더 정서가 부각될 수 있죠. 보이는, 어떤 느껴지는 걸로 표현합니다. 공감각적 신상, 이야기했었죠. 생략법, 해서 정서를 더욱더.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독자가 직접 뇌를 써라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정서를 심화시킬 수 있어요. 그냥 말해주는 거. 나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서적인 어떤 뭔가 자극이 별로 없어. 근데 사랑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기. 제가 날 좋아하는 걸까? 제가 날 사랑하는 걸까? 라고 뭔가 이미지만 보여주면 막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 그때 훨씬 더 뇌가 자극되죠. 뭐 이런 게 바로 생략법도 정서가 심화된다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작품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수정 한번 가볼게요. 오수정. 오수정, 오늘의 수업 정리. 오수정. 이름 예쁘죠? 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에요. 오수정. 그래. 문학. 문학은 결국 무엇이냐? 형식과 표현과 내용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되어진 것, 그게 문학이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맞는 형식, 이 내용에 맞는 표현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서정갈래, 시에 대해서 배웠죠. 서정갈래는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했을 때 다양한 표현 기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용. 근데 그 내용은 대부분 정서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 정서가 대부분 표현이다 보니까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그런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운문의 언어 형식인 거고. 그 운문의 형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운문의 언어 형식에 적절한 표현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함축과 운율이 대부분이죠. 나오게 되는 거죠. 시는 서정갈래이기도 하면서 운문 문학이지. 이것들이 같은 의미로다가 쓰여질 수 있다.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구글 클래스룸에 국어 클래스에 들어가면 국어 과제 1, 서정갈래 2의 공부 1로 해가지고 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고 구글 클래스에다가 그 과제에 대한 수행을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는 밴드를 통해 구글 클래스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